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 초기 기업가들. 대서양 반대편 미 대륙에서는 이주 정착민들이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700년대 초 다양한 기업이 생겨났다. 혼자 힘으로 사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던 상인들은 법인 기업의 장점을 알게 되었다. 독립을 쟁취한 이후 미국인들은 법인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도를 유럽인들보다 더욱 발전시켰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 가운데 어디서도 미국만큼 많은 기업이 탄생하지 못했다. 미국에는 약 300년 전에 문을 열어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세계대전과 대공황, 그리고 그간의 재난을 생각할 때 30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해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다. 세대가 바뀌었고 유행에 따라 제품도 변했다. 그동안 도시가 불타고 숲이 사라졌다. 1700년대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마차용 채찍을 제조하던 제2 로즈앤선즈는 1702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1860년대 철도 시대의 도래와 함께 마차용 채찍은 쓸모가 없어졌다. 이 사실을 깨달은 현명한 경영자가 없었다면 로즈앤선즈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로즈앤선즈는 주력 상산품을 컨베이어 벨트로 변경했다. 덱스터는 1767년 코네티컷에서 재분소로 시작했다. 이후 25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지만 재분업에서는 손을 뗐다. 로즈앤선즈처럼 덱스터도 시대의 변화를 감지한 능력 있는 경영진 덕분에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 덱스터는 사양산업인 제분산업을 포기하고 대신 문구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문구에서 티백으로, 다시 티백에서 접착제로 주력 제품을 변경했다. 현재는 최첨단 코팅제와 항공기용 접착제를 생산하고 있다. 1784년에 채소 종자를 파는 회사로 출발한 디 랜드레스 시드도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 회사는 버지니아 농장에서 토머스 제퍼슨에게 종자를 팔았다. 20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제퍼슨 농장에 종자를 팔고 있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시대와 상관없이 영원히 생존할 수 있다. 이런 회사들은 기업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주식을 살 수 없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자생적으로 설립된 공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독립전쟁 이후 가장 먼저 탄생한 공개 기업은 은행이었다. 1781년에 북미은행이 설립됐고 1784년에 설립된 뉴욕은행은 뉴욕 주식거래소에 거래된 최초의 주식이었다. 뉴욕은행의 주식은 지금도 뉴욕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뉴욕은행에 이어 보스턴은행도 주식 판매에 나섰고 독립전쟁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설립된 미합중국 주식도 거래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의 미국에는 은행이 존재하지 않았다. 영국이 은행 설립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독립전쟁이 끝난 다음에야 은행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은행 제도를 지지하는 연방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토머스 제퍼슨을 비롯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몇몇은 은행가들과 그들이 발행한 지폐를 불신했다. 유럽의 투자자들을 보고 배운 미국의 초기 투자자들은 은행 주식을 너무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 하지만 자신이 투자한 은행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은행 주식은 계속 값이 오르면서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월가에서는 가격이 오른 것은 무엇이든 다시 떨어지기 마련이다. 은행 주식은 1792년에 대폭락을 겪었다. 이것이 월가 역사에서 최초의 대폭락이었다. 대폭락이 진정되자마자 뉴욕주 위에는 주식 거래를 불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과거 영국이 시행한 법과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이 때문에 주식 거래는 지하로 숨어들었다. 1792년의 대폭락은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국가와 초보자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다. 주주는 투자한 회사가 성공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회사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것이 주식 투자의 위험성이다. 당신이 투자한 회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회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사를 제대로 선택하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실패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매사추세츠 찰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세우는 찰스 리버 브릿지 건설 회사에 기꺼이 투자했다. 찰스 리버 브릿지 설립자 중에 존 행콕도 포함돼 있었다. 찰스 리버 브릿지 주식은 1786년 11번째 벙커 힐데이 기념일에 판매됐다. 수십 발의 축포가 울리는 가운데 찰스강 다리에서 가두행진이 벌어졌고 최초의 투자자 83명이 기념행사에 초대됐다. 이후 수년 동안 찰스 리버 브리지 사업은 순조로웠고 투자자들은 배당금도 지급받았다.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강을 건너기 위해 찰스 리버 브릿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낸 이용료에서 나왔다. 투자자들은 돈을 벌 수 있어 즐거웠지만 다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렇지 못했다. 마침내 찰스 강 워렌 브릿지라는 두 번째 교량이 건설됐고 이전에 건설된 찰스 리버 브릿지와 경쟁을 하게 되었다. 당초 계획은 두 번째 교량 건설비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모이면 이용료를 폐지해 주민들이 무료로 다리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찰스 리버 브릿지 주주들은 이 계획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대법원에 가서야 해결됐다. 찰스 리버 브릿지 주주들은 판결에서 패소했다. 결국 수익을 더 이상 독점할 수 없게 됐다. 찰스 리버 브릿지를 모방해 성공한 기업은 펜실베니아주의 랭카스턴 턴파이크였다. 랭카스터 턴파이크는 추첨을 통해 주식을 판매했고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금을 지급했다. 배당금은 필라델피아에서 랭카스터까지 60마일 구간의 도로를 이용하는 요금에서 나왔다. 이 도로를 이용한 사람들은 찰스 리버 다리를 이용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금 부과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차를 몰고 들판과 숲을 가로질러 가는 것보다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리했기 때문에 유료도로를 선호했다. 유료도로, 교량, 운하회사는 이후에 등장하는 궤도차, 철도, 지하철 회사의 전신이었다.